안녕하십니까. 가톨릭의대 이동희입니다. 오늘 세계 청각의 날을 맞이해서 비욘디 특집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교수님께서 두 개의 주제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마지막 주제, 생애 주기별 청각 관리와 국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월 3일은 세계 청각의 날입니다만 우리나라 사람에게 3월 3일은 삼겹살 데이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 파주시에서 이제 축협하고 같이 제안했었던 행사였었고, 당시 아마 이제 구제역으로 고통받던 농가를 위해서 이벤트성으로 했는데, 이제 그게 쭉 굳어지면서 지금은 매년 3월 3일 하면 삼겹살 데이라는 인식이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에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을 계기로 해서 3월 3일은 삼겹살 데이뿐만 아니라 세계 청각의 날이다라는 것도 한번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1962년도에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주도로 해서 9월 9일을 귀의 날로 저희가 정의를 하고 매년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9월 9일을 귀의 날로 정했을 때는 귀 모양이 구자하고 닮았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는 9월 9일을 귀의 날로 했는데, 이 세계 청각의 날, 월드 히어링 데이를 할 때는 이제 아마 WHO에서는 귀를 삼자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3월 3일로 정했습니다. 매년 WHO에서도 이렇게 세계 청각의 날을 기념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생각을 바꿔보세요라는 슬로건 하에 여러 가지 이벤트와 홍보물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귀 청각 건강을 위해서 우리 이비인후과 의사뿐만 아니라 많은 청각 언어 전문가들이 매년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진료도 열심히 하고 있고 수술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보청기를 통한 청각 재활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런 난청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언어 발달, 언어 치료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 중심의 이런 학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학문적 발전뿐만 아니라 그렇게 발전한 학문적인 어떤 내용들을 많은 분들과 저희가 공유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노력이 실질적인 어떤 성과,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큰 발전을 이루었느냐 하는 부분에 조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의사나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962년도부터 귀의 날을 정하고 매년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느냐 하는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청의 원인은 저희가 출생 때부터,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저희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난청의 원인들은 존재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 일생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 우리의 귀청각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고, 이 난청의 정도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심한 정도를 갖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태어났을 때는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지만, 그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서 그게 점점 영향을 미쳐서 나중에는 큰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난청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난청 예방 인자들은 어려서부터 혹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나이를 먹을 때까지 꾸준하게 관리를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난청을 예방하거나 충분히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원인들이나 예방 인자들이 어느 한 시기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뭐 쉽게 말해서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꾸준하게 관리가 되지를 않는다면 난청, 귀청각 건강 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소아들만 관리를 잘해주면 된다, 혹은 노인들만 관리를 잘해주면 된다가 아니라 생애 전 주기에 걸쳐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귀청각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개인의 노력으로 과연 가능하겠느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건강 계획에 통합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의사 및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노력을 넘어서는 사회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결국은 퍼블릭 헬스, 즉 공중보건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중보건이라는 것은 공공의료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공중보건은 이제 영어로는 퍼블릭 헬스, 뭐 청각에 대한 부분이라면 이제 퍼블릭 헬스 온 히어링, 혹은 퍼블릭 히어링 헬스라는 표현을 외국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흔히 말하는 공공의료라는 거는 굳이 영어로 번역을 하자면 이제 퍼블릭 헬스케어 혹은 퍼블릭 펀디드 헬스케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이 공공보건의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결국은 이제 이런 겁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 계층, 분야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그런 활동, 즉 쉽게 말하면 국가가 비용을 대서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공공의료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런 공중보건은 돈을 누가 대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획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WHO에서도 2021년도 이후로 월드 레포트 온 히어링이라고 하는 귀청각, 난청 관리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내고 있습니다. 그럼 WHO에서는 이런 보고서를 왜 만드느냐? 결국 본인들도 생각하기에 어떤 보편적인 건강 보장을 위해서 양질의 귀청각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이거를 개인에게 맡겨서 되는 문제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국가 건강 계획에 통합을 시켜야만 된다는 거고, 그러면 국가 건강 계획에 통합을 하는 게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각 국가의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무언가 노력을 해야 된다. 어떤 조치, 액션을 취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냥 뭐 찾아가서 우리 이런 거 해주세요, 저런 거 해주세요 한다고 해서 될 리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된 용어인데,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런 근거 기반의 지침을 WHO가 제공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이런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국가 차원의 관리가 정말로 개인의 어떤 관리를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귀청각 관리에 좋은 영향을 미치느냐, 하나의 이제 예시 데이터입니다. 청각 장애인들, 등록 장애인입니다. 국가에 등록이 되어 있는 청각 장애인들의 보청기 사용률을 한번 보시면, 과거 데이터는 제가 구할 수가 없어서 이제 데이터 통계를 못 냈고요. 1990년도부터의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청각 장애인이라는 거는 이제 상당한 장애, 일상생활에서 난청으로 인한 상당한 불편함이 있는 분들인데, 즉 뒤집어 말하면 반드시 보청기를 해야 되는 분들이죠. 그랬던 분들조차도 반도체 보청기를 사용을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97년도부터 34만 원의 그 보청기 구입에 있어서 이제 보험 혜택을 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34만 원의 비용이 당시에는 보청기 하나가 뭐 200만 원, 300만 원씩 고가를 했었을 때인데 별로 영향을 미치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34만 원의 정부 지원금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삶의 질에 대한 고민을 의사와 국민들이 다 같이 하기 시작을 하고, 보청기의 기술이 발달을 하고, 또 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를 적극적으로 보급을 하면서 약간씩 늘기는 했지만 그래봤자 한 60% 정도 때밖에 못하다가 2015년도에 34만 원이던 보조금이 이제 131만 원으로 상향이 되면서부터 보청기 보급률이 눈에 띄게 늘어나서 마지막으로 23년도 통계에서는 청각장애인의 84.4%가 보청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국가가 나서서 관리를 해주면 훨씬 좋은 결과를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일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청각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런 공중보건의 측면에서의 모델을 한번 보면 결국은 이제 WHO에서 강조하는 거는 생애 전주기에 걸친 사람 중심의 통합형 관리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난청이라는 게 그냥 내가 귀가 좀 잘 안 들리고 마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2차 장애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요. 따라서 난청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애 전주기에 걸친 어떤 통합형 관리를 하려면 이런 의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 임상적 평가, 귀가 얼마나 잘 안 들리느냐, 중이염이 있느냐, 이걸 어떻게 치료할 거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가 조기 진단과 치료라는 겁니다. 조기 진단 그러면 그거는 의사들이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의료기관에 와야 그래야 그 다음에 의사들은 검사를 할 수 있고 진단을 내려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고 환자가 의료기관에 오지를 않으면 진단과 치료가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특히 난청은 선천성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청력에 대한 선별 검사를 거쳐야 됩니다. 이비인후과 의사들의 많은 노력을 통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그 부분, 선천성 난성에 대한 선별 검사가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이비인후과 전문가들이 물론 발의를 하고 제안을 했지만 결국은 국가 시스템의 통합이 됐기 때문에 지금 가능해진 이야기이고 그것도 결국은 이 국가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이제 치료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치료를 열심히 해주어도 난청이 남는 경우들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치료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재활이 꼭 뒤따라야 되는 부분이고 이 재활은 의사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청각사라든지 청능사분들 혹은 언어치료사분들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야 되고 또 이런 난청을 가지고 있는 진단과 치료 재활이 된 그런 분들이 일상 사회생활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한 부분까지를 커버해 주려면 결국은 이비인후과 의사, 청각사, 청능사, 언어치료사를 비롯해서 교육자, 사회사업가, NGO, 환자 및 보호자 그리고 정부까지 나서서 하는 이런 사람 중심의 통합형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키워드가 이제 생애 전주기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라이프 코스 모델을 통해서 어, 이 생애 전주기라는 걸 크게 세 가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보가 잘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기 때 난청을 가진 아기가 필요로 하는, 아기가 필요로 하기보다는 이제 아기를 어, 이제 그 돌봐주는 부모님들이 알아야 되는 그런 정보가 있고 또 그 아기가 이제 나중에 컸을 때 본인이 알아야 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즉 이런 정보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매니지먼트의 연속성. 예를 들면 아기 때 아기한테 우리가 무엇을 해줄 것이냐. 그 아기가 유치원이나 학교를 들어가면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지. 그렇게 해서 학교를 졸업한 그 사람이 취업을 할 때는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이런 그 매니지먼트의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단계별로 그냥 뭐 보청기만 준다. 학생 때에만 뭘 해준다. 뭐 취업에서만 어떤 어드밴티지를 주겠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환자를 중심,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일생에 걸쳐서 필요한 것들을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주는 그런 연속성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게 결국은 환자 본인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환자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전반적인 연속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릴레이셔널 컨티뉴티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난청에 대한 관리라는 것이 단순히 수술을 해서 뭐 중이염을 치료해 준다. 혹은 보청기를 뭐 공짜로 준다. 이런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 사회의 어느 부분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 치료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국제 기능장애 건강 분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무슨 개념이냐면 내 몸에 어떤 병이 생겼을 때, 뭐, 난청도 좋고, 암도 좋고, 당뇨나 고혈압도 좋습니다. 내 몸에 어떤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로 인해서 나의 몸,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분을 해 놓는 겁니다. 우리가 뭐, 그냥
안 들린다. 인제 안 들린다는 것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난청, 이제 영어로는 hard of hearing, 그러니까 잘 못 듣는 거죠.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좀 잘 못 듣는 이런 분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deaf, 정말 못 듣는, 아예 못 듣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듣는 데 문제가 있는 여기에만 우리가 여태까지는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못 듣는 분들이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 앞에 우리 두 교수님께서 얘기하셨고 계속 강조했지만, 의사소통의 장애. 소리를 못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못 알아듣고 못 듣는 것이 중요한. 그리고 그다음에 더 거기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교우 관계를 갖고 수업을 듣고 취업을 하고, 내가 자영업자로 뭔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고객들과 어떻게 어 커뮤니케이션을, 의사소통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얼마나 많이 못 듣느냐의 문제는 사실 개인에 국한된 문제지만, 사실 그로 인해서 생기는 의사소통의 장애나 사회 참여의 제한은 환경적 요인이나 개인적 요인이 많이 개입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똑같이 소리를 반밖에 못 듣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이제 뭐 반 정도 못 듣는다 그러면 이제 조용한 데서 좀 크게 얘기하면 웬만큼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 많고 시끄러운 데 가거나 이제 조근조근 얘기할 때는 못 알아듣는 게 문제인데, 이제 그런 분들이 젊은 사람들 같으면 상당히 많은 의사소통 장애와 사회 참여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주로 사람이 많은 곳에서 들어야 되고, 또 젊은 친구들은 말을 좀 빠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편함이 많은 거죠. 하지만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분들, 뭐 사회생활 별로 잘 안 하시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런 의사소통의 장애나 사회 참여 제한이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얼마나 많이 못 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환경적 요인이나 개인적 요인이 개입을 하면서 의사소통의 장애와 사회 참여 제한은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2차 장애, 주장애, 1차 장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난청이라고 하는 청각 장애로 인해서 생기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로 인해서 생기는 2 차적인 건강상의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이 헬런 켈러,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분이죠.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렸던 이분이 한 말 중에 중요한 게, "난청은 우리를 사람으로부터 멀게 한다." 즉, 귀가 안 들리는 걸 떠나서 우리가 사회 참여를 못하고 인간으로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못하는 이런 2차 장애를 유발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 저는 뭐 이렇게 샤이 난청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뒤로 물러서거나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 대표성이 부재를 해서 어떤 그 장애인 단체, 장애인과 관련된 어떤 정책을 만들거나 이런 데 있어서 아무래도 청각 장애인 분들께서는 이제 좀 대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뭐 그냥 쉽게 말하면 겉보기에 너무 멀쩡해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흔히 난청은, 청각 장애는 숨겨진 장애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장애가 있는데 겉보기에 드러나지가 않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분들 스스로가 뭔가 좀 이렇게 위축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임기정 교수님도 보청기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왠지 보청기를 끼는 것 자체가 쪼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스스로 보청기를 좀 잘 안 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사람들과 이야기해서 얘기하다 보면 아무래도 내가 잘 안 들리는 게 티가 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걸 숨기기 위해서 사람들과 좀 멀어지는 이런 부분들, 사회적 낙인과 소외,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열띠게 뭔가 토론을 하려면, 법률이나 어떤 정책 입안자들과 열띠게 토론을 하려면 사실 잘 듣는 게 중요한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소외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겉으로 봐도 누가 봐도 '아 저분들은 참 많이 힘드시겠구나.'라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청각 장애인 분들은 의외로 겉보기에는
별로 티가 나지를 않는 거고, 또 우리 속담에도 뭐 보는 게 믿는 거라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무래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난청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이 청각 장애는 안 보이는 장애인 거고, 또 본인들 스스로도 그런 과정에서 무언가 내가 정상 청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속하고 싶은데, 그 과정에서 내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조금 오히려 부정적인 부분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장애를 좀 부끄러운 일로 숨기게 되고, 그러면 귀가 잘 안 들리는 거를 다른 걸로 커버해서 어떻게 대충 적응하려고 하는 이런 좀 그닥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안 보이는 장애가 더 강화가 되는, 그래서 청각 장애는 숨겨진 장애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숨길 수 있는 장애가 된다라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내서 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이고 어떻게든지 장애를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우리 이제 요즘은 어디 가봐도 이렇게 이제 경사로 가 다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보면 다 점자 다 돼 있고요. 이 바닥에 깔려 있는 이 노란 판, 이것도 다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한 배려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배려하고 우리 사회나 국가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느냐. 물론 보청기를 끼고 있어도 이런 상황에서 잘 들을 수가 있지만, 사실은 요즘 나오는 디지털 보청기는 블루투스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히어링 루프라고 하는 원격 장치를 써서 연결을 하면 훨씬 더 잘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이제 소외가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학교에서도 보청기 끼고 있는 아이들, 물론 뭐 눈 잘 안 보이는 아이들 옛날에 이렇게 앞자리에 앉혀줬던 것처럼, 보청기 끼고 있는 아이들 앞자리에 앉혀서 선생님 말소리가 보청기로 좀 더 잘 전달되게 해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히어링 루프와 같은 이런 장치를 쓰게 되면 굳이 꼭 앞자리에 앉지 않고 뒷자리에 앉아 있어도 얼마든지 잘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차별로 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드러내놓지 않고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분들에게 더 좋은 이런 청각 재활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장애인 등 편의법에서도 이렇게 시설 이용상의 편의 제공이라고 해서 제16조에 보면은 보청기기라는 이런 것들이 법으로도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 규칙을 보면 이제 보청기기라고 해서 보청기, 조청기 또는 강연 청취용 보조기 뭐 이런 것들이 돼 있고요. 요즘은 이제 공공기관은 가보면 이렇게 다 그 돋보기들, 노인분들을 위해서 돋보기들을 이제 비치를 해놓고, 저도 이제 가면은 가끔 이거 사용을 하는데요. 그 항목에 보청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보청기라는 게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이렇게 관공서에다 비치해 놓고 쓸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좀 안타까운 게, 이런 법률에 있어서 귀가 잘 안 들리는 분들을 배려해 준 것까진 좋았으나 그 포인트가 정말로 이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런 데이터를 한번 좀 보면, 국가 통계 포털에서 제가 이제 자료를 좀 따온 건데요. 장애인 실태조사 데이터입니다. 보면은 예전에 보청기에 대한 지원금이 많지 않았었을 시절에는 우리 장애인 분들께서 보통 구입 비용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보청기를 구입하지 않느냐라는 이유에서 가장 큰 이유가 구입 비용이었는데, 이게 이제 올라가고 난 이후로는 구입 비용에 대한 거는 점점 줄어들고 있죠. 특히 이제 2020년도부터 보청기 급여 제품 및 결정 가격 고시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보청기 가격이 조금 하락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구입 비용에 대한 거는 점점 줄어들지만, 또 하나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뭐냐면, 정확하게 어떤 보청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그리고 또 우리 앞에 박무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요즘은 청각재활기구가 보청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식형 청각기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면한 과제, 도전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 난청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는 뭐 투자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이라고 하는 어떤 돈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쓸 거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 가치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귀청각 관리에 투자를 해 주세요. 왜? 이게 이만큼 중요하고 이만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해야 됩니다. 자, 투자 가치는 뭐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뭐 2024년도 란셋에 실린 거지만 치매에 대한 위험 인자에서 전체 위험 인자 중에 한 45% 정도는 우리가 치매로 가는 거를 좀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45% 중에서 난청이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많은 요소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 얼리 라이프에서 낮은 교육 수준 5%, 그다음에 우울 장애 3%, 그다음에 노년에서의 사회적 고립 5%. 이것들도 사실 난청과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난청을 해결해 줘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이 45% 중에 한 20% 정도,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가 작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인구 5명 중에 1명이 노인이라는 건데, 이 노인들이 원하는 삶에서 중요한 거, 우리 삶은 결국 행복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데, 노인분들이 행복하려면 결국 활발한 사회 활동이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속적인 대인관계 형성과 그를 통해서 소통, 자아감 존중, 이거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노년이 돼서도 어느 정도의 수입이, 경제 활동이 필요한데, 이런 늘어가는 노인 인구의 행복과 일자리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는 결국은 의사소통이고, 노인 보청기가 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충분한 투자 가치는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게 단순하게 귀가 잘 안 들린다라는 것만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통은 직업성 소음성 난청 혹은 노화성 난청을 많이 얘기하지만, 또 하나가 비직업성 소음에 의한 문제입니다. 아까 임기정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 음악을 듣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이로 인해서 생기는 난청, 이거를 어떻게 예방할 거냐 하는 이런 문제가 중요하고, 이 ITU 아까 임기정 교수님 잠깐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요즘은 휴대폰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이렇게 볼륨을 막 올리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오면 이렇게 팝업이 딱 뜨지 않습니까? 이게 더 이상 올리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경고 문구를 주는데, 이런 것들이 WHO에서 이 ITU 국제 전기통신 연합과 체결한 어느 정도의 노력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은 이런 것들을 개인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흔히 4대 중증 질환, 요즘 뭐 중증 질환, 필수 의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흔히 4대 중증 질환이 뭐냐면 이제 암, 심장, 뇌혈관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을 얘기합니다. 이게 한 뭐 160만 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죽고 사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질환도 있지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중요한 질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난청, 치매 인지장애, 정신건강 등이 여기에 속하고요. 난청 같은 경우는 2026년도면은 이제 300만 명이 된다고 하고, 2050년도가 되면은 700만 명이 난청으로 인해서 상당한 장애를 겪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봤을 때 전혀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정신건강 같은 경우는 95년도에 정신건강복지법이 제정이 됐고요. 암 같은 경우도 2003년도에 암관리법이, 2011년도에는 치매관리법이, 2016년도에는 심뇌혈관 질환법이 제정이 돼서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난청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난청에 대해서는 관련 법이 제정돼 있지 않아서 국가 차원의 관리가 좀 부실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2년도에 9월 9일 귀의 날을 제정한 이후에 이렇게 여러 번
국회를 찾아가서 저희가 정책 토론회도 하고 국회 토론회도 갖고 공청회도 갖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이제 토론회에 그치지 말고 즉각적인 행동을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난청은 우리를 사람으로부터 멀게 한다라는 난청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질문 들어온 거 좀 보겠습니다. 골전도는 좀 들리긴 한데 가격이 비싸 보이고 인공와우랑 비슷한 가격 같아 보여요. 저 골전도라는 게 이제 좀 애매한데요. 골전도 아마 보청기, 그러니까 이식형 보청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골전도 이식형 보청기는 인공와우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인공와우가 한 2천만 원대 정도라고 생각하신다면 골전도 보청기는 1,000만 원이 채 안 넘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비싸죠. 비싼데 인공와우보다는 훨씬 좀 저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이게 골전도 인공중위, 인공와우는 가격대를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적응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본인의 난청에 적합한지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질문은 왼쪽 귀 진주종으로 30년 전 수술 후 12년 전 귓볼뼈로 고막 수술하고, 그러니까 왼쪽은 진주종으로 이제 30년 전 수술을 해서 치료가 다 된 것 같고, 오른쪽도 12년 전에 이제 진주종 수술을 받았다고, 청력이 0이라는 게 아마 이제 청력이 0% 남았다. 즉, 이제 아예 못 들린다는 뜻인 것 같아요. 오른쪽은 아예 못 듣는, 이제 청력이 0%가 남아있으면 보청기도 못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왼쪽으로만 이제 듣고 사는 분인데 보청기를 껴야 되느냐? 청력 상태가 제일 중요합니다. 청력 상태가 중요한데 30년 전에 수술을 했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아무리 수술이 완벽하게 잘 되고 진주종이 재발을 안 했다 하더라도 난청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따라서 이분은 보청기를 끼시는 게 좋습니다. 더더군다나 유일하게 왼쪽 귀로만 듣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다만 문제는 이 난청의 정도와 유형이 보청기로 충분한 청각 재활이 가능한 정도 수준인지 보청기가 불가능한 수준인지는 청력 검사 결과를 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비인후과 전문의 상담을 받고 적응증이 된다면 보청기를 적극적으로 끼는 거를 저는 권고하고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눈에 좋은 음식 같이 귀에 좋은 음식도 따로 있나요? 네. 뭐 제가 이제 이비인후과 전문의 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20년 동안 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 뭐 정말로 뭐 딱 좋다 이런 거는 없고요. 없고 보통 이제 뭐 일반적으로는 술, 담배, 카페인을 멀리 하시고 음식을 싱겁게 먹는 거를 보통 권유를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커피가 아니라 카페인을 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흔히 카페인 그러면은 커피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커피 중에서는 카페인이 없는 디카페인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커피가 나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커피 말고도 카페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고카페인 음료도 많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차에도 뭐 대표적인 게 홍차 같은 건데 홍차, 초콜릿 이런 데에도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커피가 나쁜 게 아니라 카페인이 나쁘다는 거. 그리고 음식은 싱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 미네랄들이 뭐 징크, 그러니까 아연과 같은 그런 미네랄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도 일반적으로는 귀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딱히 뭔가 이것만 먹으면 귀가 좋아진다. 그런 음식은 절대 없습니다.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술, 담배, 카페인 멀리 하시고 음식 싱겁게 먹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하루에 에어팟을 8에서 12시간 끼고 있는데 아직은 청력에 문제가 없는데 너무 장시간 끼고 있어서 걱정이 된다. 저희가 이제 소음성 난청인데요. 소음성 난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오랫동안 소리를 듣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얼마나 큰 소리를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보통 85데시벨을 기준으로 해서
85dB보다 큰 소리를 8시간 이상 들으면 그거는 확실하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법적으로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규제 대상이고요. 하지만 85dB 이하다 하더라도 너무 오래 듣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흔히 이제 60-60 법칙이라고 하는데 최대 볼륨의 한 60%까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60분까지만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에서 12시간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일단 볼륨을 무조건 낮춰서 한 데시벨로 따지면 한 40-50dB 정도를 넘지 않게 그렇게 하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시간을 듣는다 생각하시면 45분 들으시고 한 15분만 쉬어 주셔도 좋습니다. 한 15분, 1시간 중에 15분만 쉬어도 전체 소음이 미치는 악영향을 반 이하로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시간에 15분 정도씩은 좀 쉬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왼쪽 귀는 조금 들려서 청각장애 등급을 아직 못 받고 계시는 분이고 오른쪽은 아예 안 들려서 이제 보청기조차도 끼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30대 중반인데 언어 장애가 있다. 이제 아마 이분은 선천성 난청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 시기, 말을 배우는 시기에 귀가 잘 안 들리다 보니까 말을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고 그래서 이제 아마 언어 장애까지 같이 갖고 계신 분이고요. 20대 중후반에 심해져서 30대 초반에 보청기를 꼈지만 2-3년 만에 발음 자체가 아예 안 들리고 소리만 들려서 보청기 안 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보청기로 청각 재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그냥 심플하게 보면. 하나는 얼마나 안 들리느냐. 너무 많이 안 들리는 분들은 보청기 껴도 소용없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이냐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저음은 잘 들리는데 고음이 심하게 안 들리시는 분들은 보청기를 끼면 소리는 분명히 들리는데 못 듣던 작은 소리가 들리지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분 같은 경우가 한쪽은 거의 전농 상태고 그다음에 반대쪽은 소리를 그래도 한 반 정도 혹은 뭐 한 3분의 1 정도는 들으시지만 이게 이렇게 그 다운슬로핑이라고 해서 고음 쪽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하강형 난청을 갖고 계셔서 소리만 들리고 알아듣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보청기를 사용이 가능한지 정확하게 청력 검사를 하고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정말 하강형이 너무 심해서 보청기를 꼈을 때 소리만 들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인공화호 쪽으로 결국은 전환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명이 있는데 꼭 치료를 해야 되느냐? 어, 저희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아까 제가 질병이 우리한테 갖는 영향, 그 ICF 모델을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하게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내 삶이 얼마나 많이 힘들고 지장을 받느냐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명이 있는데 어쩌다 한번 가끔 들린다. 뭐 그리고 들려봤자 한 1-2분 잠깐 들리다가 사라진다. 그리고 뭐 이명이 들려도 나는 아무 불편함이 없다. 그렇다면 굳이 치료를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명이 있고 그로 인해서 사람의 말소리가 잘 안 들리고 잠이 잘 안 오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뭔가 내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명이 있는데 치료를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명이 있어서 그 이명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명인지를 진단하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고요. 이명이 있으면 대부분은 난청이 동반이 됩니다. 따라서 난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진단을 받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자, 치료하면 완치 가능할까요? 네, 완치 가능합니다. 완치 가능합니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 치료해도 완치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또 이 이명 치료에서 완치의 개념을 의사와 잘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명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완치의 목표점으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이명이 있지만 내가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 듣는 데 있어서 아무 불편함이 없는 수준을 나는 치료의 최종 목표로 삼을 것이냐에 따라서 완치율이 조금 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완치라는 개념부터 이비인후과 전문의하고 상의를 해서 정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노이즈 캔슬링 원리가 주파수를 상쇄시켜서 안 들리는 기능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안 생길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를 듣는 소리를 위상을 바꿔 가지고 이제 같이 중첩을 시켜 버리면 이게 이제 그 페이스 캔슬레이션 위상 그 취소가 생겨 가지고, 그래서 이제 소리를 상쇄시키는 게 노이즈 캔슬링의 원리입니다. 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리학적으로 상쇄를 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내가 듣는 소리가 뇌에 전달이 되고 이 캔슬링하는 노이즈가 같이 전달이 돼서 우리 뇌에서 그게 캔슬링이 일어나는 거라면은 아마 우리 뇌가 두 배로 소리를 듣는 거니까 더 힘들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물리학적으로 상쇄를 시켜 버리는 거기 때문에 뇌나 청각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카를 봐주다가 물건 떨어뜨려서 큰 소리가 났는데 신생아 귀에 무리가 되지 않을까. 네. 이제 소음성 난청이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음성 난청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85데시벨 이상의 큰 소리가 하루 8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귀에 가해졌을 때 생기는 건데, 음양 외상이라고 해서 아주 큰 소리가 순간적으로 발생을 했을 때, 보통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사격입니다. 예, 사격 같은 거를 했을 때 난 그 큰 빵 하는 큰 소리를 딱 한 번 듣고 나서 이명이 생기거나 난청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차원에서는 이제 조카를 봐주시는 우리 섬소 목수님께서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그때 저희가 음양 외상을 일으킬 정도의 큰 소리는 아까 말씀드린 85데시벨보다 훨씬 더 큰 뭐 120, 130데시벨의 소리이기 때문에 물건이 떨어져서 난 소리가 그 정도까지 소리를 유발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오디오 기기에서 이제 수천만 원, 예, 고가의 이제 장비의 음질이 좋으냐? 음질이라는 거에 정의를 좀 내릴 필요가 있는데요. 예, 소리라는 거는 그렇게 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소리라는 거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물리학적으로 내리는 정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소리를 우리가 들었을 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정의를 내리는 게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듣는 사람 입장에서 내리는 정의가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음의 강도, 얼마나 큰 소리냐 작은 소리냐. 그다음에 음의 높낮이, 고음이냐 저음이냐. 또 하나는 음색, 예, 영어로는 이제 팀버라고 하는 것인데 음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질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음색과 관련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큰 장비가 음질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좋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스피커에서 음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원리를 보면 이 진동판이 떨리면서 공기 입자에다가 이 떨림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결국은 떨림판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미세한 이 떨림까지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결국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듣는 그런 주파수 영역대, 혹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듣는 음의 강도 영역대에서는 뭐 좀 가격이 좀 싸나 비싸나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고주파 혹은 아주 저주파로 가게 되면 결국은 그 진동판이 얼마나 미세하게 잘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아주 극단적인 저음과 극단적인 고음이 우리 귀에 들어왔을 때 과연 우리가 그거를 차이를 느낄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음색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그 차이를 느낄 수 있느냐는 개개인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절대 음감을 가지신 아주 예민한 청력을 가지신 분들은, 혹은 음악의 전문적인 어떤 어 이력을 가지신 분들은 그 약간의 차이를 느끼십니다. 뭐 저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아, 이 사람은 목소리가 참 좋다.' 뭐 악기를 연주하는 데 있어서 '아, 참
음이 풍부하다. 그게 이제 그 음색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음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차이를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못 느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 고가의 장비를 사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개인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가의 장비가 음질이 좋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맞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인 중에 이명이 상당히 심한 분이 있는데 보청기를 끼니까 이명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보청기를 끼었다고 해서 이명이 사라질 수 있느냐?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제가 이명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진단, 그리고 그 진단에서 난청이 동반되느냐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명이 있으면서 난청이 동반되신 분들은 보청기를 통해서, 뭐 아니면 보청기가 아니어도 좋아요. 수술을 하든 뭘 하든 난청을 해결을 해주면 이명이 줄어드는데 도움이 확실히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보청기를 딱 끼면 끼는 순간 이명이 사라져요. 물론 자려고 보청기를 빼면은 이명이 조금 다시 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청기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소음, 여러 가지 소리를 듣게 해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명이 정말 감쪽같이 사라지거나 확연하게 줄어드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명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난청이 있는지 진단을 받고, 난청이 있다면 난청에 대한 문제를 같이 해결해 주는 것이 이명 치료의 아주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뭐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시간에 하여간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난청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환자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저희 의사 같은 보건의료인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개개인이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집중도라든지 영역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 귀청각 관리에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 저희가 앞으로 많이 노력할 테니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고 지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